안녕하세요.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비서실장 왕멍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합니다. 특히 춘제를 앞두고 별의별 루머와 헛소문이 떠도는 시기에는 당국과 여론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일과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흥미롭게 본 소식 중 하나가 한국 정부가 불꽃놀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는 풍문이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 모두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이두 같은 중국 최대 검색 엔진에서 한국 불꽃놀이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온갖 게시글과 댓글로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또 중국 문화를 뺏어간다는 격한 문장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해보니 한국은 불꽃놀이를 세계유산으로 신청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에서 이를 부인하는 공식 자료가 이미 있었는데 이 간단한 정보를 중국 네티즌들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흥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통을 뺏길 수 없다는 분노가 온라인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이를 보고 저 역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민족적 자부심이 과열된 나머지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양산해내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 논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한국이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 데에는 또 다른 맥락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에 이어 한국은 K-푸드, K-패션, 심지어 첨단 기술까지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경쟁심이나 자격지심, 그리고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빼앗겼다는 식의 억울함이 합쳐져 이런 자극적인 루머와 서사가 만들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냥 오해입니다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문화부에서 오래 근무해오며 한국의 발전 양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서울을 방문해 회담과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이룩한 기적이 과연 전적으로 한국만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품어왔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이 달성한 수많은 기술적, 문화적 성취가 그 뿌리를 크게 보면 중국 문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에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폭죽 불꽃놀이 논란을 계기로 한국이 분명 대단하긴 하지만 근원도 결국은 중국이다라고 공언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억지 주장이다라고 반응할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료와 연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과거의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는 군신 관계와 교역 관계가 존재했고 그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문화예술이 수없이 전수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창조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퍼지는 시대에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갈등과 의심만 키운다면 결국 공동의 미래를 밝게 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결론은 단순합니다. 서로의 공로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진 오래된 문화와 기술이 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부인할 이유도 또 이를 공격적으로 내세워 한국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꽃피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저희 생각이 대중에게 전달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 문화부 내부 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회의장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편을 드느냐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결코 한국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근본이고 한국은 그 연장선에서 커왔다는 사실을 더 자신 있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회의가 끝난 뒤 몇몇 간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서실장님, 그 발언이 대외적으로 잘못 전해지면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린다고 오해할 수도 또는 반대로 중국이 한국의 문화적 우위를 빼앗겼다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시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를 낮춰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일 뿐이죠. 폭죽 불꽃놀이 논란은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스마트폰 제조 능력, K-바이오, K-팝을 구성하는 가창춤 영상 기술 등에서도 원래는 중국 것이다라는 주장이 흔히 제기됩니다. 동북공정이라는 정부 주도의 사업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북부 지역과 고대 역사에서 중국의 기원을 찾으려 한 것이 학계와 대중에 폭넓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의가 학술이나 정부 차원의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인의 애국 감정과 뒤섞여 과열되곤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중국을 베껴서 독자적인 척 한다는 점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중국 문화였다고 해서 그 씨앗이 다른 땅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꽃피운 성과까지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건너간 기술인데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사장되었거나 발전이 정체된 반면 한국에서 오히려 혁신이 일어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옛 조선시대 화약 제조 기술은 기본적으로 송송나라 무렵 중국에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군사신호 체계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고 점차 화려한 예능축제 용도로 발전시켜서 불꽃놀이 문화가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을 훔쳐갔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기원은 같을지언정 쓰임새와 발전 양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둑질했다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토대로 독자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불꽃놀이뿐 아니라 음식, 의복, 전통예술 등에서 이런 사례는 무수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분위기는 이를 냉정히 바라보기보다는 빼앗겼다는 표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인 듯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아무것도 뺏기지 않으려면 춘제 기간 동안 다시 대규모로 폭죽을 터뜨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세먼지와 안전사고를 우려해 폭죽 사용을 계속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애국 감정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 탓이라며 폭죽 재허용을 주장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문화가 공공연히 정치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문화부 장관님 역시 이 난처한 정세 속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근본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자칫하면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중을 달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사실 저는 줄곧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적 성공은 대단하지만 그 뿌리는 오래전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결국 저는 오늘 오후 문화부 주관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는데 아무래도 춘제 기간 폭죽 허용 문제와 관련해 각종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춘제 폭죽 허용 배경과 안전사고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어조로 핵심 주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한국이 불꽃놀이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만 한국문화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런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오해를 계속 퍼뜨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 시사받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중국의 화약 기술을 토대로 불꽃놀이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지금도 매우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 측에서 정말 이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면 이는 곧 중국 문화가 글로벌 무대에 함께 오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자들은 저를 예민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한국 편을 드는 것인가 라는 의문과 한국이 중국 기술을 훔쳤다는 뉘앙스를 주려는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예정된 대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 창의성은 분명히 무시할 순 없습니다. K-팝, K-드라마,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에서 중국을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면 고대 중국에서 전래된 지식과 기술이 상당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비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제는 서로 협력하며 더욱 발전할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간략한 기자회견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무단으로 표절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라는 도발적인 질문부터 어떤 기술이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파생되었는지 사례를 들어달라는 실무적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례를 현장에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와 제 팀이 준비해둔 자료에는 인쇄술, 제지술, 화약, 의복, 도자기 기술 등에서 한반도와 중국이 긴밀히 얽혀 발전해온 역사적 인과관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시절의 인쇄제지 기술이 한반도에 전래되어 금속활자가 탄생했으며 송대의 자기 기술이 고려 청자로 변주되었고
명나라의 의복 제도가 조선의 관복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내용이지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무역과 교류를 통해 기계 전자반도체 장비가 간접적으로 전해졌다는 견해를 펼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박하는 한국 측 학자와 중국 내에서도 그것은 너무 단순화된 주장이다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오랜 교류 역사를 고려하면 한국이 모든 문화를 독자적으로 창조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시에 한국이 전부 중국 것을 훔쳤다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일방적 주장입니다. 사실은 상호 간에 교류하고 발전시키고 때로는 새로운 문화를 창작해낸 결과가 오늘날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것이겠지요. 기자회견 직후 한 취재진이 조용히 다가와 비서실장님, 이번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까 걱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진실을 알리고 싶었고 한국 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뿌리가 중국임을 당당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 나름의 책임감이자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기자회견을 마친 지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어떤 불꽃놀이 축제가 세계 각국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불꽃놀이가 열리는 행사 자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는 유독 화려하고 규모가 커서 여러 외신에서 연일 보도했으며 아시아 최고의 불꽃놀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어떻게 아시아 최고의 불꽃놀이라는 타이틀을 한국이 거머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폭죽과 화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전 세계는 한국의 불꽃 축제를 극찬하며 열광하는 것일까? 그동안 중국에서 불꽃놀이는 춘제나 국가 행사 때마다 의례 보던 것이어서 불꽃 축제라 하면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화부 내부 회의에서 춘제와는 별개로 한국의 불꽃놀이 축제 현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공문상으로는 관광산업발전 사례 연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불꽃 축제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 세계가 칭찬하는지 살펴보자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직접 한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장관님도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의외로 다들 한국을 낙후된 나라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거긴 아직도 공항시설이 열악하다고 들었다거나 대중교통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발달하지 않아 불편할 거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서울 시내가 화려하다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대도시에 비해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도 사실 그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싶어 좀 불편하겠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장길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을지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위 반열에 오를 정도로 세계적 경제 대국인데 한국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고 아직 산업 수준도 우리만큼은 아니겠지라는 인식이 저 역시도 은근히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항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디지털 기술 활용과 위생관리 등에서 오히려 중국보다 10년, 아니 20년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국제선 게이트를 내려서는 순간부터 안내 로봇이나 QR코드 기반 통합 안내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 찾는 과정도 상당히 효율적이었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교통카드 시스템과 환승 체계가 무척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첨단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지만 한국은 도시 규모가 비교적 작으면서도 밀도가 높아 이동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역구 내 환경이나 안내 방송, 자동 판매기, 무인정보 단말기 등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 공공질서나 위생관념이 체화된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스스로도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동료들이 서울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는데 실상을 보니 오히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중국인이니만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만
현장을 보자니 한국을 무작정 하찮게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어쩌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렇게 서울 도심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한국 불꽃놀이 축제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축제 기획사와 협업하는 한국 측 인사들이었는데 그들 역시 해외 취재진과 업무를 해본 경험이 많아서인지 매우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불꽃놀이 축제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계자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불꽃 축제는 단순히 불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K-팝 음악이나 드론쇼, 레이저 퍼포먼스, 다양한 미디어 아트와 결합해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확장했다는 점. 둘째, 안전과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 저소음 폭죽, 친환경 화약물질 등을 개발에 적용했다는 점. 셋째, 세계 각국에서 불꽃놀이 전문가와 엔지니어를 초빙하고 기술 협업을 진행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심 감탄과 질투가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래, 한국이 꼼꼼하고 창의적으로 준비를 잘했군. 그렇다면 중국 역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도 문득 저들의 뿌리는 결국 중국 화약기술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에 이르자 다시 분노가 살짝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화 도중 제가 한국 측 관계자에게 조금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축제 컨셉과 기술이 사실 중국 불꽃놀이 전통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을 왜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겁니까? 한국이 너무 자신의 독자적 문화인 양 포장하는 것 같군요. 그 말을 들은 한국 측 관계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게 중국 걸 가져다 쓰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꽃놀이나 화약 기술은 인류사에서 여러 지역에 걸쳐 독립적으로 발전한 역사가 있고 물론 중국이 화약을 먼저 발명했지만 한국에도 오래된 불꽃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제의 구체적인 디자인, 쇼 기획, 음악 선정, 안전 시스템은 한국 고유의 산업과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저는 순간 아니, 그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싶어 추가로 따져 물었습니다. 중국이 송나라 이후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폭죽 문화를 한국이 참조했다면 최소한 국제행사 발표 때 중국의 영향을 명시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출처를 밝히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그러자 한국 관계자는 이번엔 약간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중국 문화의 영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 같습니다. 불꽃놀이 자체가 특정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나라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즐기는 축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탈리아나 일본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불꽃놀이 기술과 역사를 자랑하거든요. 한국 관계자는 이어서 불꽃놀이는 중국 것이니 한국은 무조건 중국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 세계가 공감하고 즐기는 문화로 보는 편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혹시 중국 문화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중국 기술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되묻기에 저는 답변할 말이 순간 막혀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한국에게 화약 원조 국가를 기입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터였습니다. 상대방은 또 구체적인 기사나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의 불꽃축제 기획 과정에서 중국에서 전래된 전통 화약 기술에 대한 코멘트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산물이다라는 식으로 이미 여러 언론 보도나 축제 브로슈어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축제 측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했다거나 한국만의 독창적 전통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약간의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먼저였는데 한국이 너무 잘 꾸려서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구나라는 질투심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의 것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적 요소를 참고하고 또 그 이상의 발전을 꾀해 훨씬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어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불꽃놀이 축제 관계자와 만난 뒤 서울 시내를 몇 군데 더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광장이나 강변, 젊은이들이 모이는 번화가, 그리고 전통시장이 결합된 지역 등을 탐방하면서
한국이 생각 이상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융합 콘텐츠 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오히려 대형 스크린, 증강현실 AR 광고판, 초고속 인터넷 환경 등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가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조차 모바일 간편 결제가 대부분 가능했고 QR코드나 NFC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이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공공장소마다 지능형 CCTV가 배치되어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었고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대도시에 비해 한국이 소규모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로 편리하고 세련된 환경을 갖추었다는 데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곳곳을 살펴보니 한국이 낙후되었다고 말했던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속으로 우리가 한국을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이 불꽃놀이에서도 이렇게 창의적이고 진보된 방식을 도입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가량 머무르며 불꽃축제 진행 상황, 기술적 측면,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인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이 불꽃놀이, 결국은 중국 문화의 연장선 아닙니까? 왜 그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꽃놀이라는 게 이미 전 지구적 축제가 된 지 오래고 한국은 여기에 한국만의 미학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낸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하곤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한 축제 기획자가 혹시 중국에서는 한국 불꽃축제가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고 보도하나요? 라고 되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막상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생각하니 훔쳤다는 단어를 쓰기가 민망해졌습니다. 기획자가 이어 그런 의혹이 있다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특허나 지적재산권 분쟁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정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불꽃놀이 전문가도 한국 축제에 초청되어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다양한 사례를 비교 연구하면서 한국이 이룬 기술적 예술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원조라는 점은 알지만 한국이 최근 도입한 레이저 드론 쇼와 화약 배합 기술은 이미 독자적인 특허를 받고 있을 정도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한 뒤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꽃놀이 축제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중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이다라기보다는 전 세계의 기술 문화가 융합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서 중국의 화약 기술이 깔려 있긴 했지만 이 모든 건 중국 문화인이 한국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 저는 문화부로 복귀해 여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춘제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국민의 애국 감정을 달래기 위해 폭죽 사용을 대폭 재허용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기획해 한국 축제보다 더 멋지고 웅장한 스케일을 선보이려 시도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업체들은 중국이 원조라는 사실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초청 가수나 공연팀을 화려하게 섭외했고 드론 쇼와 레이저 퍼포먼스도 일부 넣었습니다. SNS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광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째, 미세먼지와 안전 문제로 인해 행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던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각 지역별로 행사 예산과 스폰서십 규모가 다 달랐고 기획사 간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적인 홍보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한국이 보여준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드론 쇼를 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드론 1000대를 동시에 제어하고 화약 발사와 연동하는 고난도, 기술은 준비 기간이 부족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춘제 기간 중국의 불꽃놀이 행사는 물론 여전히 웅장하고 많은 인파를 모았지만 해외 언론의 시선은 예전처럼 열렬하지 않았습니다. 외신은 중국이 전통 폭죽 문화를 되살렸지만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 과제라는 보도를 하는 정도였고 혁신적인 스펙터클이라는 평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의 불꽃놀이가 훨씬 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의견을 온라인에서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 근본인 것은 맞지만 한국이 이미 첨단화와 혁신을 통해 새 지평을 열어버렸다면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조라는 자부심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창의적 기획,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국 감정에 치우쳐 한국이 훔쳐갔다는 식으로만 비난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는 놓치게 된 듯했습니다. 저는 한국 출장 이후 내부 보고서에 한국 불꽃놀이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며 중국이 이를 넘어설 만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불꽃놀이가 중국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제화된 환경에서 다채로운 융합을 시도한 사례로 보아야 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접한 일부 간부들과 정치인들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비서실장님, 한국 편을 드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이런 문구는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이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사회 전체가 한국과의 비교에 민감해지는 것이 마냥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적당한 경쟁심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조건 한국이 뺏어갔다고 분노하거나 한국이 주최하는 축제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별다른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번 폭죽 제어응이 그러했습니다. 한순간 민심을 달랬을지 몰라도 결국 한국 불꽃놀이 축제의 기술적 예술적 역량을 넘어서는 데 실패했고 환경과 안전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이게 가족을 위한 여행이야? 무비자 입국이라 걱정할 거 없다며. 그러게 우리는 중국 안 간다고 했잖아. 여기 중국의 어느 호텔 안에서 부부가 언성을 높이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사는 21살 샬롯입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개성이 넘치는데요. 특히 아빠는 정말 유별나세요. 저희 아빠는 복권과 경품을 무척 좋아해요. 유일한 취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복권을 하도 많이 사셔서 그런지 소액이지만 꽤 여러 번 당첨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상품으로 받은 건 한국에서 만든 기아 자동차였는데 지금도 그 차를 타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최근 아빠가 새로운 목표물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동네 중국 마트에서 진행 중인 중국 최고급 호텔 숙박권 6박 7일권 이벤트예요. 아빠는 이벤트에 완전히 필받아서 필요도 없는 중국 제품을 매일 사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주방용품이었지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냄비 세트와 후라이팬들을 보며 엄마는 저렴한데 꽤 좋아 보이네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통수를 맞으셨어요. 설거지를 몇 번 하고 나니 냄비 안쪽에서 녹이 올라오고 후라이팬은 사용 중에 손잡이가 퍽 하고 부러졌답니다. 계란을 볶으려던 엄마는 계란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며 경악하셨고 결국 후라이팬을 들고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이런 걸 왜 사오는 거야? 돈이 썩어나지. 정신 좀 차려. 아빠는 어김없이 태연하게 말하셨죠. 숙박권 당첨되면 이런 거 100배는 뽑아. 주방용품 소동에서 멈췄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아빠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번엔 중국산 식재료를 대량으로 사오기 시작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싼데 몸에 진짜 좋다더라. 며 말린 풀, 약재, 발효된 콩소스 같은 것들을 가져오셨는데 진짜 대환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빠가 발효 콩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셨는데 그 냄새가 온 집안을 뒤덮었어요. 쉰내와 썩은 내가 합쳐져서 숨이 턱 막히는 수준이었죠. 심지어 우리 집 개도 냄새를 맡고 도망갔어요. 엄마는 그날 부엌에서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하시며 대폭발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하냐고. 아빠는 이거 몸에 좋다니까. 왜 다들 싫어하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어요. 냄새나 죽겠다고. 다시는 이런 거 집에 들이지 마. 결국 엄마와 저는 아빠를 붙잡고 매일같이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발 그만 좀 해요. 그 숙박권 받아서 뭐 하게요? 우리가 중국에 가기나 하겠어요? 엄마도 덧붙이셨죠. 내가 중국은 절대 안 간다 했지. 당신, 나 데리고 중국 여행 가려고 꿈꾸는 거 아니지?
하지만 아빠는 자신감에 가득 찬 얼굴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당첨만 되면 우리 가족 해외여행 보내줄게. 내가 큰 맘 먹고 다 같이 중국 최고급 호텔에서 6박 7일 호강시켜 줄 거라고. 사실 아빠는 마트 사장님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며 아주 충격적인 정보라며 이야기하셨어요. 사장님 말로는 올해 중국 정부가 특별히 중국에게 잘 보이는 나라를 선정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가해준대. 놀랍게도 호주도 포함되었지 뭐야. 이번 기회 아니면 중국 못 간대. 아빠는 마치 세기의 기회를 잡은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셨고 저와 엄마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이 무비자 정책은 중국 마트의 손님 유치 전략 중 하나였던 거예요.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중국에 갈 절호의 기회를 강조하며 숙박권 이벤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죠.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더더욱 이벤트에 올인하게 되셨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운명을 바꿀 기회야.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결국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진짜로 중국 최고급 호텔 숙박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것도 30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이요. 아빠는 당첨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환호성을 질렀고 집안 여기저기에서 내가 해냈다고 외치셨죠. 엄마와 저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절대 안 가. 절대 안 간다고. 엄마는 숙박권을 손으로 낚아채더니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이거 당장 팔아. 중국이 뭐가 좋다고 우리가 거길 가. 저도 거들었죠. 맞아요. 인터넷에 올리면 팔릴 거예요. 그냥 돈으로 바꾸자고요. 하지만 아빠는 단단히 결심한 눈빛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아니야. 이건 돈으로 바꿀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라고. 그 후 아빠의 설득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어요. 귀에 피가 날 것 같았지요. 아빠는 아침 식탁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어? 기억도 안 나잖아. 이건 내가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야. 엄마가 나한테는 선물이 아니라 고문이야. 라며 반격했지만 아빠는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TV를 보다가도 중국은 정말 가볼 만한 나라야. 역사와 문화가 엄청 깊다고. 게다가 숙박권 호텔은 5성급이라니까. 라며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죠. 결국 엄마와 저는 아빠의 열정적인 설득에 지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가자고. 대신 다신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지 마. 아빠는 그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내가 해냈다고 외치셨고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짐을 싸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굳이 왜 중국이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엄마와 저는 출발 전날 밤에도 끝없이 투덜댔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걸로 우리가 중국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 그래. 그리고 그 호텔이 진짜 최고급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잖아. 무슨 엉터리일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숙박권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도 진짜 웃긴 일이야. 하지만 아빠는 짐을 싸며 한껏 들뜬 목소리로 아, 이번에 호텔 조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약간 기가 막히면서도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짐은 다 당신이 챙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단호히 선언하셨고 저도 엄마를 따라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결국 아빠는 혼자서 짐을 싸고 간식이며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리스트에 적어가며 마치 초등학생 수학여행 준비하듯 바쁘게 움직였어요. 솔직히 그 모습이 조금 귀엽기도 했습니다. 출발 당일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빠는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아, 드디어 우리 가족이 비행기를 타다니.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몰라. 라고 말하며 혼자 신나 있었죠. 반면 엄마와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묵묵히 중얼거렸습니다. 굳이 왜 중국이야 하필 중국이라니.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 난리를 친다니. 공항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같았어요. 아빠는 기쁨에 차 있었고 엄마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그냥 집에 있고 싶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짐을 끌며 속으로 그래. 이미 결정된 거니 그냥 즐기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아빠는 면세점 앞에서 엄마와 저를 향해 가족 여행의 시작이다. 우리 다 같이 웃자. 라고 말하며 셀카를 찍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웃기긴 무슨 웃어. 라고 하셨지만 결국 억지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으셨죠. 중국 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아토피가 심해서 언제나 먹는 약과 바르는 연고를 챙겨 다니는데 이번엔 오랜만에 여행이라 들떠서 깜빡하고 안 챙긴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엄마와 아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아빠는 괜찮아. 약국 가서 비슷한 약을 구하면 되지. 라며 낙천적으로 말했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일단 빨리 입국 심사를 끝내고 약국부터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공항의 공기였어요. 쿰쿰한 냄새와 매캐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아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가려움증은 더 심해졌어요. 엄마와 아빠는 무비자 입국이니까 금방 끝나겠지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입국 심사대에 섰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중국 입국 심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로웠거든요. 입국 심사 직원은 우리에게 끝도 없이 질문을 퍼부었어요.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진짜 여권이 맞나요? 진짜 호주 사람이 맞나요?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우리는 답변할 때마다 진땀을 흘렸고 결국 직원이 영어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가방과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모두 가져가더니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아니, 무비자 입국이라며 우리가 도둑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라며 불평을 쏟아내셨지만 직원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직원은 우리 가방 속에서 아빠가 가져온 중국 마트 숙박권을 꺼내더니 한참 동안 숙박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무뚝뚝한 얼굴로 가보세요라고 말하며 우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진이 빠진 얼굴로 한숨을 쉬며 이건 시작부터 재난이야 라고 중얼거리셨죠. 입국 심사를 끝내자마자 엄마와 아빠는 일단 약국부터 찾아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공항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항은 너무 넓었고 약국은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공항의 매캐한 공기와 어딘가 습한 냄새는 제 상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이러다 정말 쓰러질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부모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마침내 약국을 찾았지만 약사가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아빠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약사를 설득했고 엄마는 한참 동안 약사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야 비슷한 성분의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받고 나니 제 가려움증도 조금씩 진정되었지만 그제야 엄마가 아빠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내가 이래서 안 온다 했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여행이야. 아빠는 머리를 긁적이며 그래도 숙박권이 있잖아. 이제 호텔로 가면 끝나. 라며 겨우 엄마를 달래셨죠. 그런데 그 순간 엄마와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호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빠의 이 말에 엄마와 제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뭐라고? 호텔 가는 방법도 모르고 온 거야. 아빠는 당황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그제야 검색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셨고 내가 이래서 안 온다 했잖아. 정말 무책임하다니까. 라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아빠에게 일단 뭐라도 타자고요. 버스든 지하철이든 아무거나 라고 말했죠. 결국 아빠는 서둘러 지하철이 제일 빠를 것 같아 라고 외치며 지하철역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가니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발소리로 가득했어요. 그곳의 공기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죠. 이미 공항에서도 힘들게 했던 매캐한 미세먼지와 뿌연 스모그는 지하철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더운 공기가 후끈후끈하고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은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저는 아토피가 심해진 상태라 가려움증이 더 심해졌고 엄마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열차가 올 시간이 됐을 때 플랫폼에는 이미 사람이 터질 듯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하철은 시간표와 다르게 늦게 왔고 겨우 한 대가 도착했을 때는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타려는 사람들과 내리려는 사람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 먼저 내려야 돼. 아니, 내가 먼저 탄다고. 그 와중에 임산부와 노인들이 끼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밀쳐내며 자기들 먼저 올라타려고 했어요. 엄마와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틀어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질서라는 걸 모르나 봐. 엄마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지만 아빠는 일단 타야지. 뭐 어쩌겠어. 라며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겨우겨우 지하철에 탔지만 내부 상황은 더 끔찍했어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도 쉴 틈이 없었고 더 큰 문제는 그 안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냄새를 처음 맡아봤어요. 땀 냄새, 발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찌든 냄새들이 뒤섞여 코를 찔렀죠. 이 사람들 씻는 거 맞아?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져서 그 말을 들을 정신조차 없었어요. 제 피부는 점점 더 따갑고 가려워져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죠. 지하철이 출발한 후에도 사람들은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시끄럽게 떠들며 발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옆에 서서 이건 뭐 특별한 경험이네라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엄마와 저는 그를 쏘아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며 지하철이 멈출 때마다 또 새로운 무질서가 펼쳐졌습니다. 탈 사람과 내릴 사람이 매번 부딪히며 싸움이 일어나고 소란이 계속되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빠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서 내리면 안 돼요? 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엄마도 덧붙였습니다. 이러다 너 피부 다 긁어 뜯겠다. 빨리 내리자. 아빠는 결국 우리가 호텔 근처가 아닌 곳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계획을 잘못 짰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이제야 알았어. 라며 분노를 터뜨리셨고 저는 겨우 손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지하철 경험만으로도 엄마와 저는 완전히 진이 빠졌고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다음부턴 더 철저히 준비할게라고 말했죠. 드디어 길고 고된 여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숙소를 본 순간 우리 가족 모두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국 최고급 호텔 숙박권의 목적지는 말 그대로 허름한 모텔 같은 곳이었거든요. 건물 외벽은 벗겨지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간판은 반쯤 꺼져서 겨우 보였어요. 우리는 주소와 호텔 이름을 몇 번이나 비교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곳에 온 게 아닐까 싶어 호텔 로비로 들어갔는데 로비라고 하기엔 공간이 좁고 낡은 소파 2개와 커다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화가 난 얼굴로 숙박권을 꺼내 들고 카운터로 갔어요. 직원은 반쯤 누워있는 자세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우리가 다가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 숙박권에 있는 호텔이 맞나요? 라고 묻자 직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숙박권을 힐끗 보더니 열쇠 하나를 던져줬어요. 맞아. 이 방 203호로 가면 돼. 엄마는 열쇠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고 저는 그 옆에서 속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올 이유가 있던 곳인가 라는 생각만 했죠. 아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당장 중국 마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사장의 목소리는 아주 유쾌했습니다. 중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텔까지 잘 도착하셨나요? 아빠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죠. 네. 도착은 했는데 이 호텔 상태가 너무 이상한데요. 혹시 제대로 된 곳이 맞나요? 그러자 사장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제가 직접 몇 번 묵어봤는데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직원도 친절하고 방도 아주 깨끗하지 않던가요? 아빠는 순간 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하더니 결국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곁에서 이제 어쩔 거야? 이게 최고급 호텔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라며 소리치셨지만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우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방은 203호였어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서 풍겨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모두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침대 매트리스에는 의심스러운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창문은 녹슬어 굳어 있었고 바깥에는 스모그로 가득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욕실을 열어본 엄마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이게 뭐야? 청소는 언제 한 거야? 여기 벌레도 있어. 저는 서랍을 열어보다가 그 안에서 쓰다 남은 비누와 누군가의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하고 지럽했어요. 아빠는 옆에서 침대 스프링을 눌러보더니 그래도 침대는 푹신하네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엄마와 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짐을 침대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셨고 저는 침대에 앉았다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매트리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이게 정말 최고급 호텔 맞아요? 이건 그냥 방범 숙소 수준도 안 돼요. 그러자 아빠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무료잖아. 우리 돈 안 냈잖아. 그냥 좀 참아봐. 엄마는 화난 얼굴로 아빠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료라도 이건 너무하잖아. 당신 정말 실망이야. 이게 가족을 위한 여행이야? 아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셨고 저는 혼자 생각했죠. 다음엔 제발 계획을 철저히 하고
이런 무료 여행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제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피부는 마치 뜯겨나가는 것처럼 가렵고 따가웠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방 안에 곰팡이 냄새가 지독했어요. 사실 저는 곰팡이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오래 있을 수 없었는데 그 순간 제 알레르기가 폭발한 거죠. 여긴 절대 안 돼. 나 여기서 못 있어. 저는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고 엄마와 아빠도 제 상태를 보고 심각하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 이건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빠도 이건 좀 아니네. 우리 다른 데로 가자고 동의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 호텔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비싼 호텔이면 좀 괜찮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호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다시 짐을 챙겨 뛰어나오고 택시를 잡아 호텔로 이동했죠. 새로운 호텔에 도착했을 때 겉모습은 꽤 괜찮아 보였어요. 로비도 깨끗했고 직원들도 나름 친절했죠. 드디어 제대로 된 곳에 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제 피부는 여전히 진정될 기미가 없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저는 침대 위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여기도 안 돼. 여기서도 못 버티겠어.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사실 호주에서부터 좀 투덜거리긴 했지만 나 정말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 그곳이 중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었어. 그냥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기뻤는데. 근데 이게 뭐야? 난 여기서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위로하려 했지만 저도 엄마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호주로 돌아가긴 싫어. 지금이라도 공항으로 돌아가서 다른 나라로 가자. 엄마, 아빠만 괜찮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으로 가자. 한국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곳도 구경할 수 있을 거야. 엄마와 아빠는 제 말을 듣고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호주에서 한인교회 다닐 때 한국인 친구들이 그러랬어. 한국에 가면 우리가 모든 관광 정보를 알려줄게. 라고요. 진짜 그 친구들 말 믿고 이번엔 한국으로 가보자. 우리 가족이 이대로 돌아가기엔 너무 허무하잖아. 엄마, 아빠 제발. 엄마와 아빠는 제 제안을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지금 바로 한국으로 가자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더니 아빠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비행기편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저를 향해 말했죠. 내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깨끗한 숙소랑 내 알레르기에 괜찮은 식당 좀 알아봐. 우리 이번엔 제대로 된 여행을 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한인교회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친구들은 너무 반가워하며 숙소와 맛집 리스트를 빠르게 보내줬고 심지어 공항에 도착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말까지 해줬어요. 부모님은 빠르게 비행기표를 예약했고 우리는 곧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공항 안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내가 뭐 이상한가 싶었지만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거울 속에 저는 그야말로 전쟁을 치른 사람 같았어요. 중국에서 피부를 하도 긁고 비벼서 얼굴, 목, 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투성이가 된 제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사람들의 시선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와 아빠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 여행은 이제 좀 순조롭게 풀리길 속으로 간절히 빌었답니다. 중국에서 입국 심사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기에 한국에서의 입국 심사도 너무나 긴장됐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손이 땀으로 젖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 직원은 잠시 여권을 확인하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입국 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따님분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신가요? 공항 내 의료진에게 잠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저희 가족은 깜짝 놀라서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친절과 배려에 모두 멍해져 있었죠. 엄마가 가장 먼저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빠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부탁드릴게요. 우리 딸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직원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인천공항의 의무실이었습니다. 비록 병원은 아니었지만 그곳의 시설은 병원 못지않게 훌륭했어요.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의 환자들이 잠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침대와 소파가 준비되어 있었고
의료진은 친절하게 다가와 상태를 살펴봐 주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에게 제 피부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예상대로 호주에서 진료받을 때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피부가 예민하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니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뜻밖의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에 오셨으니 한의학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믿을 만한 한의원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선생님께 받은 명함을 들고 우리는 의료실을 나왔고 엄마와 아빠는 한의학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하셨어요. 한의학은 한국 전통의학으로 자연적인 방법과 균형을 중요시하는 치료법이며 인체를 음과 양, 기와 혈 등의 조화로운 흐름으로 보고 이를 깨뜨리는 요소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침, 뜸, 한약이 있으며 이는 부작용이 적고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만성 질환이나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많아 아토피 환자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며 결심하듯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한의학으로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근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의 확신에 참말을 떠올리며 말했죠. 아토피가 없어지는 사례가 많다잖아. 의사 선생님이 직접 추천해줬잖아.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 결국 부모님은 제 성화에 못 이기셨고 숙소에 가기 전에 먼저 한의원부터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에 도착한 뒤부터 제 몸이 가렵거나 따갑다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어요. 피부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몸에 느껴지던 극심한 불편함은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았죠. 그제야 저는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고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하늘과 화창한 날씨,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 시달렸던 매캐한 공기와 뿌연 스모그는 온데간데 없었고 조용한 거리에는 오토바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정돈된 모습은 저를 기분 좋게 했고 아,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들며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한의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중국의 지하철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약간 걱정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했고 안내 표지판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승강장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지하철 이용객들의 예절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서 승차했고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심지어 노약자석은 비어 있어도 아무도 앉지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 겪었던 혼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 안은 시원하고 공기도 맑았어요. 사람들 간의 대화 소리도 크지 않고 모두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이동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가려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끼며 편안하게 앉아 한의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의원을 보았을 때 전통적인 분위기와 깔끔한 내부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친절한 한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약을 오래 사용해서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약은 몸의 면역력을 천천히 끌어올려주는 치료법이라 단번에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꾸준히 복용하면 피부 상태도 차차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와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저도 이번엔 정말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한약 복용을 결심했습니다. 선생님께 지어주신 한약은 제 체질에 맞춰 조제된 거라며 꾸준히 먹는다면 분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한약을 지어온 뒤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음식들을 먹으며 제 피부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 음식들이 제 상태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삼계탕은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한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라 먹으러 갔죠. 속이 꽉 찬 달고기와 은은한 약재 향이 나는 국물은 정말 따뜻했고 아빠는 국물을 떠먹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이건 진짜 약 같은 음식이네. 엄마도 대추와 인삼을 꺼내며 이런 재료가 들어가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네라고 하셨고 저는 달고기를 먹고 나서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피부의 따가움도 살짝 가라앉은 듯했죠.
다음 날엔 비빔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신선한 채소가 가득 들어간 알록달록한 비빔밥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엄마는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으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어라며 감탄하셨고, 저는 한 입 먹고 나서 마음까지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식 바비큐였어요. 숯불에서 구운 고기를 상추와 깨씹에 싸서 먹는 방법은 처음이었는데 입안에서 퍼지는 풍미가 정말 놀라웠죠. 한의사 선생님이 체질이 차가운 사람은 고기를 적당히 먹는 것도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기에 저는 고기를 먹으며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깨씹과 고기를 함께 먹으니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점점 진정되는 느낌이었답니다. 식사 후에는 전통 찻집에서 대추차와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추천하신 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에 좋다며 적극 권해주셨거든요. 엄마는 유자차를 마시며 피부에 좋은 비타민C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도 마음도 진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약 같으면서도 정말 맛있네. 차 한 잔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다. 아빠도 감탄하며 차를 음미하셨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한편 친구들이 추천해준 명소들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과 넓은 정원을 거닐며 한국의 역사적 분위기에 감탄했고, 인사동에서는 전통 찻집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여유를 느꼈어요. 무엇보다 한복 체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여행에서 이런 경험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호텔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푹신한 침대, 넓은 객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 덕분에 제 피부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엄마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여기가 우리가 묵었던 중국 호텔이랑 천지 차이다. 이래야 여행다운 여행이지 라며 만족스러워하셨고, 아빠도 이게 우리 가족의 제대로 된 여행의 시작이야 라며 웃으셨죠. 한국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며칠을 보내자 제 피부는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벽히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피부가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며 희망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엄마와 아빠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다음에 다시 와서 제주도도 가보자 라며 벌써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셨고, 저는 한약을 꾸준히 복용해 건강을 회복해 더 밝은 모습으로 한국을 즐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정말 의미 있는 치유와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답니다. 이상, 여기까지 호주에 살고 있는 샬롯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